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손에 든 스마트폰, 방금 먹은 음식까지 거의 전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전 세계 물동량의 90%를 실어나르는 배를 만드는 나라가 딱 3곳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요. 과거 조선 강국이던 미국, 영국, 독일은 왜 상선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배 한 척 가격이 3천억인데 인도까지 3년이 걸려요. 그 3년 동안 환율이 흔들리고 철강이 오르고 금리자 뛰면 조선소는 그대로 파산합니다. 조선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3년짜리 도박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미친 게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 아테네의 어떤 선박회사 사장님이 한국 조선소를 찾아옵니다. 그는 가스를 운반하는 배 한 척을 주문하려고 해요. 가격은 3천억 원.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이 배는 3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주문하면 다음날 받잖아요. 자동차도 길어야 석 달이면 되죠. 그런데 배는 완전히 달라요. 주문하고 꼬박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계약금으로 10%인 300억 원만 들어옵니다. 그 다음 2년 동안 중간 지불금으로 60%인 1,800억 원을 받고요. 마지막 배를 넘겨줄 때 나머지 30%인 900억 원을 받는 구조죠. 조선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천억 원짜리 배를 만드는데 처음엔 300억만 받는 거예요. 나머지 2,700억은 어디서 구할까요? 은행에서 빌려야 합니다. 문제는 조선소가 이 3년 동안 그냥 앉아서 돈이 들어오길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철강을 사야 하고 엔진을 수입해야 하고 수천 명의 용접 기술자 월급을 줘야 하거든요. 게다가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철강만 해도 수만 톤이에요. 독일산 엔진, 프랑스산 항해 장비, 일본산 전자부품까지 전 세계에서 부품을 사와야 하죠. 3년 동안 이자가 쌓이고 쌓여 수백억 원이 됩니다. 조선소는 배를 만드는 동안 이 엄청난 이자와 재료비를 감당하며 버텨야 해요. 3년을 버티는 것, 그게 바로 조선업의 핵심입니다. 자, 조선소 재무팀에서 일하는 김대리의 하루를 한번 볼까요? 아침 9시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데 철강 가격이 또 올랐다는 메일이 떠 있어요. 3년 전 계약할 때만 해도 철강 가격은 톤당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0만 원까지 치솟았죠. 배 한 척에 들어가는 철강이 5만 톤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40만 원 차이에 5만 톤이면 200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김대리는 한숨을 쉬며 다음 파일을 열어요. 독일에서 수입하는 엔진 청구서가 와 있네요. 계약 당시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원입니다. 엔진 값이 1억 달러라면 환율 차이만으로 200억 원이 더 나가는 거죠. 김대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모니터를 봐요. 이번엔 구리값 폭등 소식이네요. 배 한 척에 들어가는 전선이 수십 톤이래. 구리 가격이 20% 오르면 또 수십억 원이 추가돼요. 오후가 되자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대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통보였죠. 3년 동안 빌린 수천억 원의 이자가 연 3%에서 5%로 뛰면 이자 부담만 수백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김 대리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3년 전 계약할 때 예상했던 이익은 500억 원이었는데 지금 다시 계산하니 1,000억 원 적자가 나와요. 밤낮으로 3년 동안 수천 명이 땀 흘려 배를 만들어도 결국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조선업의 현실이에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쌓이는 이 허무한 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조선소를 냉장고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은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예요. 즉, 받아놓은 주문들이죠.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을 확인하는 건 조선소의 미래 매출을 가늠하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조선소 냉장고를 다 합치면 중국이 61%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은 20%고요. 일본의 냉장고는 거의 비어가는 추세입니다. 냉장고가 비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소는 굶어 죽어요. 거대한 선박 건조 시설과 크레인을 365일 쉬지 않고 돌려야 하는데 만들 배가 없으면 그 시설은 그냥 녹슬어가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수천 명의 용접 기술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부품 공급업체들도 줄줄이 망하죠. 그래서 조선소들은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목숨을 걸어요.
실제로 2015년 불황 때 어떤 조선소는 한 건의 계약에서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주문을 받았어요. 회사 임원회의에서 난리가 났죠.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장고가 비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판단이 맞았어요. 그리스 선주가 다시 주문할 때 불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던 그 조선소를 찾아왔거든요. 신뢰가 쌓이면 냉장고는 계속 채워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냉장고는 텅 비어버려요. 한국 조선소들의 냉장고가 20%나 채워진 비결은 바로 이 신뢰였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으며 쌓아온 신뢰난이에요. 그럼 유럽 국가들은 왜 이 게임에서 손을 뗐을까요? 환율과 재료 가격을 통제할 수 없고 이자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독일의 유명한 조선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은 어땠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배를 찍어냈어요. 전쟁이 끝나고 보니 배가 너무 많아서 일부는 바다에 그냥 버렸을 정도였죠. 하지만 전쟁이 아닌 일반 시장에서는 수익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기다려야 하고 환율과 재료 가격은 요동치는데 남는 게 고작 10%밖에 안 되니까요. 미국은 결국 계산해보고 나서 일반 화물선 시장을 포기했어요. 지금 미국이 만드는 건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군함뿐입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배들이죠. 이런 배들은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국가가 사주니까 위험이 없거든요. 일반 화물선은 위험은 산더미인데 남는 건 쥐꼬리만 하니 강대국들이 모두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극한의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며 시장을 장악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국가의 보증과 50년의 신뢰에 있어요. 은행은 3년 뒤에나 나올 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해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을 믿고 수천억 원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는 수출입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거죠. 이 조선소 믿어도 됩니다. 우리가 뒤를 받쳐줄게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유럽은 이런 정부 금융 지원 규모가 한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조선소들이 자금난으로 하나둘씩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선주들은 수천억 원을 맡길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바로 과거 실적이에요. 이 조선소가 지난 10년 동안 약속을 어긴 적이 있나? 정해진 날짜에 배를 넘겨줬나? 이게 핵심이거든요. 한국은 지난 50년간 3,000척 이상의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약속한 날짜를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1년 태풍이 거제를 강타했을 때도, 2020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도 한국 조선소는 약속한 날짜에 배를 넘겨줬어요. 그리스 선주들은 이 이야기를 서로 전해줍니다. 한국 조선소는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아. 이 신뢰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된 거예요. 배는 수만 개의 부품을 맞추는 거대한 레고 공장과 같아요. 부품을 얼마나 빨리 가져오느냐가 생명이죠. 유럽은 부품 공급처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어요. 엔진은 독일에서, 전자장비는 프랑스에서, 철광은 스웨덴에서 가져와야 했거든요. 물류비가 엄청나게 들고 배송도 자꾸 늦어졌어요. 부품 하나가 늦게 도착하면 전체 공정이 멈춰버리는 거죠.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포항에 철강 공장이 있고 거제에 조선소가 있고 부산에 부품업체들이 밀집해 있어요. 차로 1시간 거리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조선소에서 철강이 필요하면 포항에서 다음 날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부품이 고장나면 부산업체 직원이 당일 출장 와서 고쳐져요. 이런 긴밀하게 연결된 생태계 덕분에 물류비를 확 줄이고 생산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죠. 2019년 한 유럽 조선소가 부활을 시도했어요. 최신 설비를 갖추고 정부 지원도 받았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닫았어요. 왜냐고요? 부품 조달에 한 달이 걸렸거든요. 한국은 하루면 되는 일이 유럽에선 한 달이 걸렸던 거예요. 거대한 시설과 장비를 365일 쉬지 않고 돌려야 수익이 나는데 부품 기다리느라 공장이 멈추면 답이 없는 거죠. 조선업은 10년 주기로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반복돼요. 안 될 때 어떻게 버티느냐가 살고 죽는 걸 결정하죠. 2010년대 불황이 왔을 때 유럽은 시장 논리에 따라 조선소들을 정리했어요. 적자 나는 사업은 접어야지 라는 게 유럽식 자본주의였거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조선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노동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수십 년 된 조선소 건물들은 폐허가 됐죠. 한국 정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선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금융 지원과 세금 혜택을 쏟아부었죠. 지금 힘들어도 버텨라. 우리가 뒤를 받쳐줄게. 라고 했어요. 당시 야당과 언론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세금으로 망해가는 기업 살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스 선주 한 명이 2016년에 유럽 조선소를 찾아갔어요. 새 배를 주문하려고요. 그런데 그 조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어요. 문 앞에 문 닫음이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죠. 다른 조선소를 알아봤지만 다들 문을 닫았거나 폐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 선주는 한국으로 왔어요. 여기는 괜찮냐고 물었더니 한국 조선소 사장이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뒤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2018년 그 선주가 주문한 배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넘어갔어요. 태풍이 2번이나 왔고 철강 가격이 폭등했고 환율도 요동쳤지만 한국 조선소는 약속을 지켰죠. 그 선주는 지금까지 한국 조선소에만 배를 주문해요.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확고히 만든 거예요. 한국 조선업이 인건비가 싸서 이긴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오해예요. 한국 용접 기술자의 임금은 중국보다 훨씬 높고 베트남보다는 3배 이상 비싼 수준이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숙련 용접工연봉은 6천만 원 정도예요. 중국은 3천만 원, 베트남은 2천만 원 수준이죠. 그런데도 한국이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배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은 고작 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는 철강, 엔진, 전자장비 같은 재료비죠. 인건비를 10% 깎아봐야 전체 원가는 1.5%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런데 환율이 10%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원가가 10% 요동치는 거예요. 3천억 원짜리 배라면 환율 10% 변동으로 300억 원이 날아가거나 생기는 거죠. 인건비 절감으로 45억 원 아끼는 것보다 환율 변동 300억 원이 훨씬 무서워요. 유럽이 조선업을 떠난 진짜 이유는 낮은 임금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분야로 옮긴 전략적 선택이었죠. 유럽은 배를 직접 만드는 대신 남는 게 30%가 넘는 엔진이나 항해 시스템 같은 핵심 부품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독일의 MAN 엔진, 프랑스의 GTT 가스 저장 시스템은 전 세계 조선소가 반드시 사야 하는 부품들이거든요. 배 한 척 팔면 10% 남고 엔진 하나 팔면 30% 남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유럽은 똑똑한 선택을 한 거예요. 힘들게 3년 기다리며 배 만들 필요 없이 핵심 부품만 팔아도 더 큰 돈을 버니까요. 한국은 배를 통째로 만들지 않고 부위별로 따로 만들어 합치는 블록 공법으로 만드는 시간을 줄여요.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앞부분, 뒷부분, 중간 부분을 각각 만들어서 마지막에 딱딱 붙이는 거죠. 중국이 배 한 척에 4년 걸릴 때 한국은 3년 만에 완성해요. 1년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선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 차이예요. 배 한 척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1억 원이라면 1년 일찍 운항하면 365억 원을 더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주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 조선소를 선택해요. 빨리 받으면 그만큼 투자한 돈도 빨리 회수되니까요. 영하 163도의 가스를 담는 가스 운반선을 만들 때 한국은 머리카락 10분의 1 두께의 정밀 용접 기술을 자랑해요. 이 용접이 조금만 틀어져도 가스가 새면서 배가 폭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2년 중국에서 만든 가스 운반선 한 척이 시험 운항 중에 가스 누출 문제로 6개월 동안 항구에 묶여 있었어요. 용접 불량 때문이었죠. 중국도 가스 운반선을 만들긴 해요. 하지만 핵심 기술인 가스 저장 탱크는 프랑스 회사 기술을 쓰고 용접 정밀도는 한국에 미치지 못해요. 2025년 기준 가스 운반선 신규 주문에서 한국은 여전히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이 40%까지 따라왔지만 값비싼 특수 선박 시장에서는 아직 한국의 기술력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술적 우위가 중국의 물량 공세를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 있어요.
2025년 10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미국이 영국에게도 주지 않았던 최고 기밀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은 해결료로 움직여서 몇 달 동안 물속에서 떠오르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무기거든요. 미국 해군도 이 잠수함에 의존해 태평양 전역을 장악하고 있죠.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미국 내에 배를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조선소들은 군함만 만들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약속한 날짜도 자주 못 지켰죠. 실제로 2023년 미국 해군이 주문한 잠수함 한 척이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져 문제가 됐어요. 한국 기업인 한화오션이 소유한 미국 조선소에서 총 2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고 배는 한국이 만드는 협력체제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한국 조선업이 군함 시장까지 진출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은 화물선 시장에서만 강자였지만 이제 군함 시장까지 영역을 넓히게 된 거죠. 한국 조선업은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를 맞았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기술력이 마침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과거의 조선 강국들은 모두 떠났지만 한국은 가장 어렵고 비싼 배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나라로 남았어요.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을 넘어 철강, 기계, 안보가 묶인 국가의 핵심 산업이죠. 환율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닥치겠지만 조선업은 포기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분야예요. 유럽의 사례처럼 한번 무너진 산업 기반은 회복하기 매우 어렵거든요.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고 혁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